오늘은 제가 늘 사악하고 무식하다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이는, 또는 쓰레기라고 앞에 수식어를 거의 붙이는 정치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이런 직종이 생겨났을까? 근데 모든 정치인이 이런 거는 아니죠. 제가 뭐 쓰레기라고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영웅적이고 분명히 우리 인간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끌고 나갔던 정치인 내지는 혁명가, 개혁가, 선구자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정치인의 모습은 대개가 더럽죠. 집단이 커지면서 굳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수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을 겁니다. 혼자 살면 여하간 먹을 걸 내가 만드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겠죠. 근데 둘만 돼도 어떻게든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간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은 99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뭐 굉장히 쉽죠. 소수의 집단에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리더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조금만 수가 많아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의견의 일치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3명, 4명, 5명, 아마 뭐 동창회라든가 친구들 모임이라든가 한 10명 정도 그룹만 돼도 그런 그룹의 리더를 해보신 분들은 내지는 어떤 모임 장소를 정하는 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 무조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불만을 갖게 돼 있고, 그게 그런 어떤 그런 무슨 모임의 회장이나 이런 거를 뭐 자주 해보신 분들은 그게 그냥 어련히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서는 그냥 별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안 해본 분들은 무척 당혹스러워해요. 의견의 일치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요. 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군가는 힘이 세다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지혜가 풍부하다든가 등의 우월함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를 가진 다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약육강식의 미개한 동물 사회다 그러면 힘이 우선하겠죠. 책이 없던 시절에는 지식을 세월을 통해서 습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곧 지혜고, 이 나이가 존경을 받고 어떤 그룹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재산은 국부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었지만 재산은 남을 부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 밖에 나가서 하루 먹을 거리를 만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누군가 대신 먹여준다면은 그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재산은 남을 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리더로서의 또 하나의 요소가 돼요. 지혜는 아까는 나이로 바로 치환했지만은 지혜도 역시 그룹을 안전하고 풍요로 이끄는데 뭐 누가 봐도 뭐 이상할 거 없는 요소죠. 이런 것들의 우월함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게 되는 성향이 생겨요. 왜? 그들도 이 사람의 리드에 따라가면은 뭔가 편안하고 안전해지니까. 그렇게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엔 그렇게 나름 합리적이고 좋은 그 이유로 인해서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이 생겨는 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의 관심은 직업이 농부인 사람들의 관심과 다르다는 점이에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입장이 다르고 그 다른 입장 차이를 잘 조율하지 못하는 제도가 정치인을 엉망으로 만들다기보다는 엉망인 놈들을 정치인으로 잘 발탁이 되게끔 만들어요.
힘, 지혜, 재산으로서 지도자가 선택이 되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그런 사람들이 리드를 하지 못하게끔 막고 쓰레기들이 리드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도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기본적으로는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의 관심과 이 사람들의 입장과 직업이 농부인 사람, 노동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부의 관심은, 노동자의 관심은 생산물의 양이다. 이건 기업가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입장은 이 사람들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해요. 이것은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정치인의 관심은 그런 생산에 있지 않아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노동자의 마음이에요. 정치인의 입장은 얻으려는 게 생산물, 많은 생산과 부유한 그런 풍족함을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농부의 마음만 얻으면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혀와 속임수로도 얻어지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사기꾼 같은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그런 스토리 많죠. 왜냐? 마음은 혀와 속임수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정치인의 생존과 번영은 궁극적으로는 농부의 생존과 번영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거는 기본이에요. 농부의 생존과 번영이 없이 정치인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누구라도 자신들의 직접적인 생존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근저에 깔려있는 원리 같은 거에는 뭐 관심도 둘 수 없고 지식도 없고 그 이유도 없고 여력도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정치인은 당장 농부의 그 단편적인 마음을 얻기에 급급하지 이런 근원적인 이유를 따져볼 여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년의 풍요를 설계하면서 농부에게 오늘의 고생을 설득하기보다는 술과 잔치로 당장의 마음을 빼앗아 생존하는 것이 더 급하다. 빨갱이들이죠. 빨갱이 정치인들이 이런 전략을 써요. 에라 모르겠다.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너 다 해줄게. 먹고 마셔. 잘 살게 해줄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앗고 봅니다. 그 다음엔 독재로 들어가는 거죠. 왜? 거짓이 들통나니까. 일단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그냥 냉혹하게 탄압을 하죠. 모든 빨갱이들의 이거에 하나 예외 없이 다 이 길을 걷습니다. 모든 빨갱이들은 술과 잔치로 당장의 마음을 뺏은 다음에 권력을 잡은 후에는 다 죽이고 억누르고 억압하면서 정권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는 결국 파멸로 향하죠. 여하간 그렇게 정치인들은 전체의 번영을 방해합니다. 정치인 집단은 크기가 곧 힘이자 생존과 번영의 조건이기에 모든 집단의 생존 논리와 같아요. 정치인 집단도 그들의 크기를 키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곧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존과 번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자기네 규모를 당원을 늘리려고 하고 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규모를 키우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뒤로 돈을 빼돌려서라도 정치 자금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죠. 우파라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좌파라는 사람들은 우리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속여서 대놓고 속이든 그냥 몰래 속이든 여하간 무조건 정치자금 마련하느라고 어떻게든 돈을 빼돌립니다. 이건 민주당이든 마찬가지예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돈을 빼돌립니다. 왜?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죠. 알고도 눈 감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 밝혀진 다음에도 굳이
집단에 속하면서 느끼는 안락함 때문에 내 편의 잘못은 일단은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농부는 스스로 벌어먹기에 그 규모를 키울수록 좋지만 이거는 지금 모두에게 이로워요. 농부라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키울수록 모두에게 서로 이로운 거예요. 하지만 정치인은 농부로부터 걷어서 먹을 수밖에 없으니 세금으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규모를 키울수록 농부들의 몫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농부들의 줄어든 몫은 다음 해의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자본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또 전체의 번영을 방해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정치인 집단이 그리고 정치인 집단이 아부하는 관료 집단, 공무원 집단을 비생산 인구죠. 이 국가 자본을 갉아먹는 비생산 인구를 유럽 수준으로 늘려놨어요. 이 망해가는 유럽 수준으로 늘려놨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인구 대비 일본의 5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그것은 국가 자본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 왜 우리가 다음 해에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양을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소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생산적인 일에 어떤 생산을 해내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들은 서비스 집단이지. 이들은 국가 자본을 소비만 하지 어떤 재생산을 위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가난한 길로 빠져든 지 거의 한 30년 됩니다. 이거를 서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그 다음 한국당이 집권하면 한국당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서로 반대편에 서서 욕만 해댈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길로 30년 전에 접어들고서는 한 번도 여기에 반전을 시켜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망해왔던 거예요. 그럼 여태 30년 전보다 잘 사는 이유는 뭐냐? 모멘텀이죠.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막대한 크기의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멘텀은 점점 감소해 온 거죠. 지금은 모멘텀이 제로가 된 지 한참 됐고 모멘텀이 제로가 되면 마찰도 있고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 반전의 카드를 한 번도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다 똑같이 이 망하는 길로 계속 들어왔어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이 망하는 길을 한 번도 반전시키는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권도 무슨 골목상권이니 경제민주화니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계속 이 짓을 해왔고 이명박도 마찬가지로 이 짓을 해왔어요. 노무현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죠. 오히려 이 짓에 가속을 붙였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생산 집단과 정치 집단은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북한도 보면은 이제 그 관료 집단이 일반 민중들을 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요. 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말의 여지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관료 집단을 다 몰살시킬지도 모르겠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둘은 서로 경쟁 관계가 됩니다. 조선도 그래요. 조선도 민중과 지배 집단은 서로 경쟁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파멸의 수순을 밟는데 이를 빠져나올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국이 영원할 수 없는 거고 조선이 500년 그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일본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번영의 길을 잠깐 누렸는데 역시나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